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네네.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 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작물을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아, 방화가 거기 들어.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이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에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질러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은박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네. 자아 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분노가 표출되면서 긴장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엄청난 긴장이 생겨요. 근데 이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방화나 또 성범죄나 도박 이런 것에 그냥 빠져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범죄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최신종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로 그것을 해소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이 최신종에게서의 성이라는 의미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는 어떤 도구로 쓰여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구속된 이후에도 최신종은 또 어이없는 행동들을 보였다고요.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냐면 내가 아내가 먹고 있는 우울증 약을 그동안에 잠이 안 와서 계속 먹는 바람에 내 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을 슬쩍 꺼내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너무나 분노한 이 천은 내가 먹는 우울증 약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형량 줄이기 그렇죠. 방법을 형량을 택한 줄이기 위한 이제 어떤 심신미약 전략들을 뭐,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종에 편지를 구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링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진술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진술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기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연구하는 수사관이 13가지 준거를 가지고 언어를 분석하는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최신종이 과연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내가 걱정되는 건 나 없는 동안에 당신과 내 어떻게 지낼지 나는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자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뭐 그런 네, 표현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한테 내가 중요한 존재니까. 서로 보자고 하면서도 꼭 네. 경찰한테 부탁하라고 계속 경찰 부탁을 강조하네요. 보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경찰한테 사정해달라는 다른 목적을 계속. 전체적으로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렇죠.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미안하다고 또는 뭐 사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고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자기 가족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인의 유족들한테 내가 사죄를 하겠다 이런 얘기만 있고 정작 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한테 사죄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게 별로 직접적으로 없네요. 네. 지금 장 작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은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조금 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런 의사와 의도가 없는 것이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쪽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피해자 가족한테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5번 항목을 보시면 유족하고 고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고 유족과 고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심지어 거리가 먼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의도를 가진 내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탁이라는 표현들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경찰한테도 나 피해자 가족 불러주시오. 그렇죠. 그런데 친구한테도 직접 그쪽 피해자 가족들한테 가서 부탁해줘. 아내한테는 경찰한테 부탁해줘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아내한테 이런 일을 맡기죠? 그게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이코패스 성향들이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친구나 아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까지 참 안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오늘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냥 그 가족들한테 가서 사정이라도 해서 내가 좀 가달라고 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교묘한 통제입니다.
이 옥중 편지도 공개될 걸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는 처나 친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공개돼서 나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얕은 수를 그리고 드러내는 거죠. 약간 자기가 이미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분히 의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아내에게 이걸 주면 분명 공개될 거야라는 의도가 적혀 있다. 가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분석한 내용이 법정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때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막 강력하게 처벌해라라고 막 하니까 그 유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상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편지는 지금 도구로 쓰여진 것이지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에서 범죄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이런 편지들을 가지고 설마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라고 오해하지 말도록 분석적인 측면에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대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